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은 약 5조 5천억 원입니다. 아직도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소득세 법인세 완화, 세액공제 확대 같은 세제 완화로 곳간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나 국민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세수 확보마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래 감세 정책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다시 세수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였을 텐데요. 그렇다면 세금을 깎아줬을 때 정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감세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적극성이 늘고 저축과 투자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들은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의견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들 봅니다. 감세 정책이 노동 공급과 저축을 큰 폭으로 늘어나게 하려면 이와 같은 행위가 임금 인상률과 이자율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자율과 임금 인상률을 보고 이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소비와 투자를 늘렸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 향후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파보는 공부한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매번 이제 여기저기 떠나서 이제 정말 소스 고갈되신 거 아닙니까? 소스는 아직까지 좀 있는 편인데요. 예. 문제는 자료를 제가 정확히 그렇죠. 사질 못합니다. 사실 또 풍성한 자료가 있어야 많은 방송하기 준비하기에 좋은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소재가 있어도 공부할 자료를 찾으면 이제 또 해외 원서는 있는데 국내 번역본이 없어서 그럴 때도 원서는 또 있죠. 지금 주문하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를 만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어목하게 준비해 오시는 소재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돈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 안전자산, 금과 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을 사서 갖고 있어라.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요즘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가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금값이 1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작년 3월 이후 최고가에 달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졌어요.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긴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안전자산 쏠림 현상 때문에 금값이 급등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금값은 2월달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이런 은행 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세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 달 전인 2월까지만 해도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200달러 가까이 뛰었어요. 네. 참고로 금값이 가장 비쌌던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을 달했던 2020년 여름인데요. 그때 금값이 1온스당 2,075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았을 때랑 얼마 차이 안 나나요? 네. 어제 금값이 장중 2,008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면 조만간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깰 거다. 이런 전망들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왜 경제가 불안하면 금값이 뜁니까? 금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금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이 제임스 리카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값은 뛰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다. 금은 금일 뿐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제임스 리카즈 말처럼 1온스의 금을 사서 10년을 내가 갖고 있어도 1온스의 금은 10년 전에도 1온스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온스인 거예요. 그렇겠죠. 금은 그대로예요. 예. 한마디로 금은 그냥 금일 뿐인 건데 물론 금의 1온스당 달러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리카즈의 표현대로 하면 어디까지나 금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다. 달러 가치의 문제지 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 금거래 시장에서는
금의 가격은 이 미국 달러로만 표시돼야 되고요. 시장에서 금을 사거나 팔려면 무조건 달러로 지불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 국제 통화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달러의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양의 금을 사더라도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하고 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러를 더 많이 준다는 건 금값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금과 달러는 반대로 간다. 즉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내리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내리는 현상,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왜 하필 꼭 금이어야 하느냐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은도 있고 조금 너무 비싼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아몬드 등 다른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금융 불안이나 경제가 위기였을 때 그걸로 쟁여놔도 될 텐데 왜 금입니까? 이게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 때문이에요. 금은 곧 돈이고 통하다라는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는 금은 귀한 것이고 금은 곧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특히 금이 황금색 노란색이잖아요. 예. 근데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태양신과 똑같은 색깔. 아. 그래서 귀한 것. 아, 예. 그래서 뭐 투탕카멘이라든지 뭐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죽으면 엄청난 양의 금을 같이 묻었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만은 그 로마 시대 이후까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금은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네. 금이 곧 돈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이 금이 곧 돈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건 화폐를 가져오면 금으로 교환해 준다는 1816년에 영국의 금본위제, 소위 금환본위제라고 하죠. 네. 화폐를 갖고 오면 그 돈을 금으로 교환해 준다. 사실 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용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뭘 믿고 이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믿음이죠, 네, 뭐.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 믿음이 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화폐, 종이나 이 동전을 가지고 중앙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정부에게 주면 금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 1원서를 35달러에 고정한 이 브레턴우드 체제로 확립된 달러 중심의 금본위제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금은 곧 돈이다, 금은 곧 통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1971년에 닉슨 전 대통령이 참고로 이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브레턴우드 체제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이때 닉슨 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냐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자신들의 무역 등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달러를 들고 와서 미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거 금으로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바꿔주기 시작했는데 예.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러다가는 미국 정부가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금 보유고가 바닥을 보일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금 이제 못 바꿔줘. 금본위제 안 해.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브리튼우드 체제하고 금본위제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정부에 달러 주고 금을 뭐 바꿔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금은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금이 돈, 특히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기능을 한다? 이거 어렵다.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금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아무 뭐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한국은행 뭐 등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또 지금도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순위를 살펴보니까 2020년 기준 미국이 부동의 1위예요. 미국이 금 8,113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007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영화들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 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있는 예. 거기를 털러 가잖아요. 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포트녹스 같은 데 이제 털러 들어가는데, 그때 이 금이 쌓여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네. 오. 그리고 2위가 독일인데 독일이 3,364톤을 보유하고 있고 1등하고 2등 차이가 2배 이상 되네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부동의 1위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IMF, 예.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814톤의 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독일 IMF가 금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을까요? 그 궁금해요. 통화로서 기능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데 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고 미국은, 궁금한 게 중국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중국이요. 중국은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 발표. 그래서 2020년 기준 순위를 보면 1948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 7위예요. 네. 러시아가 6위, 중국이 7위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중국 인민은행의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실제 미국 쪽의 추측이에요. 실제 금이 이렇게 많지 않다. 더 많다. 더 많다. 실제로는 미국 다음으로 금을 쌓아놓고 2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아까 궁금했던 질문 왜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에서는 금에 대해서 제임스 리카즈가 금의 미래라는 책을 쓰기 전에 썼던 책이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은행이 멈추는 날에 보면 금이 달러를 대신하고 금이 통화가 되는 순간 은행은 멈춘다. 은행이 멈추는 날 금이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국제 통화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제 통화 시스템이나 국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과거의 브레튼 우드 체제처럼 새로운 체제를 또 짜야 돼, 새로운 판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위 포커판에 앉은 사람들처럼 예. 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듯이 포커판에서 칩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듯이 예. 금을 쌓아놓은 사람들 국가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국제 통화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 재편을 모색하려고 할 때 그 네. 나라가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목소리와 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금 없어요라고 하는 게 이 네. 포커판에서 일부 칩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겁니까? 일단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금을 중국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금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네.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 1위 국가고요. 예. 생산 1위 국가고 금 수입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금을 거의 빨아들이고 있는 국가예요. 이 빨아들인 금은 뭐 일부 사람들의 기금속으로 쓰이겠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저장고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만약에 금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네. 좀 깨진다면 그 다음 차순위는 당연히 달러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금값이 오른다. 금에 예. 대한 매집 수요가 높아진다. 이건 오히려 정말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리카즈를 비롯한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 금이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이야말로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재편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예. 금값이 오르는 걸 넘어서 아예 금이 달러의 대안이 된다는 건 미국 달러의 폭락과 미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미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당장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달러로 금을 매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이 하고 있는 걸 전 세계가 다 따라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채 가격은 폭락하겠죠. 달러의 지위도 달러의 낮아지고, 가치도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소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석유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걸 협정을 맺었어요. 큰 이슈였죠. 엄청난 일이에요. 예. 사실은 미국의 기축 통화국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기축 통화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달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 시장에서 모든 결제 수단을 달러로 달러로 하는 한 거. 거. 그러니까 금은 전 세계가 다 필요로 하는데 네. 그걸 달러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하면 네. 무조건 달러를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과거에 맺었던 70년대 맺었던 소위 페트로 오일 머니 네. 그러니까 계약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 준다. 근데 석유는 전 세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석유를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달러 보유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고 달러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끔 만들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페트로 오일 머니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금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배력을 예. 뛰어넘는 지배력을 만약에 중국이 갖게 된다면 더 많은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금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해야 돼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기축 통화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중국이 왜 그렇게 금을 많이 모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네. 뭐냐면 달러에 대항한 위안화 중심의 중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되게 발빠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화도 견제해야 되는데 최근 같은 분위기가 되면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 가격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데 달러 가치의 하락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금 가격 상승을 막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 막아야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조만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깰 거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 이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뭐 금값의 상승을 미국 정부가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 가격은 사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 상승을 저지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왜 금값이 내려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예금금리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뭐 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금을 네. 갖고 있어봐야 이자 한 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에서 뭐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을 팔아서 달러를 손에 쥐거나 그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예. 혹은 뭐 미국 국채를 사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금을 사려고 하는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동안 사실 금값이 2월까지 계속 하락세에 있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연준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같은 금리 인상을 계속 주장해왔고 실제로 행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값이 2월까지 계속 하락세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은행 위기. 앞서 제가 제임스 리카즈의 은행이 멈춘 날 책 설명하면서 은행이 멈춘 날 금이 통화에 대안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은행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게 제임스 리카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금을 항상 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라. 여유가 된다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나온 직후부터 금값이 튀었어요. 예.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최고치 작년 이후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 3월 23일 새벽 3시에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연준과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금값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진정될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금리 인상은 사실 금리 인상으로 금 가격을 통제하는 건 미국 정부 측에서 보면 아주 그냥 신사적인 방법이에요. 네. 정말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국제 금 선물 시장의 증거금과 레버러지 비율을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올려 버리고요. 예. 그리고 레버러지를 축소해 버립니다. 이거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시카고 선물 시장이나 뉴욕 선물 시장에서 이 결정을 해 버려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값이 꿈틀거리자 예. 2020년 상반기에만 5차례에 걸쳐서 금 선물 시장의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인상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레버러지도 같이 축소시켜버리고 네. 이렇게 되면 선물 투자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금 선물에서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실 2020년 이때 금 선물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비트코인 시장으로 가요. 아. 그래서 2020년에 비트코인 대폭등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금 가격을 떨어뜨려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수요가 또 아주 의외로 코인 시장으로 간 거군요. 코인 시장으로 빠졌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한 가지 방법을 더하면 네. 금값은 폭락합니다. 네. 이게 연준이 부인하고 있지만 연준이 실제로 2013년 4월 12일에 금을 하루에 거의 1시간 내에 300톤 가까이 쏟아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매도 물량을 시장에 쏟아버리면 증거금 올려놓고 레버리지 축소시키고 매도 물량 쏟아버리면 금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미국이 2013년에 쓰고 만족해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 이거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된 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많은 금을 매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폭락하네? 줍줍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리스크가 생기니까 사용하기 좀 어려운 방법이 돼버렸는데 향후 금 가격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연준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왜 달러와 금을 같이 얘기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남궁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예,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배당입니다. 배당이요. 예, 예. 요즘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익숙하긴 한데 또 낯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게 이 배당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배당을 잘 안 줘서 다 낯섭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 맞아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배당을 정말 일부 주식 부자나 뭐 재벌가 뉴스 들을 때 몇백억 배당한다더라 이럴 때나 듣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고 또 이게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랑도 뗄 수가 없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당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배당 대략적으로 무슨 뜻이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배당이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배당은 기업이 번 수익을 주주들에게 주는 일인데요. 주식은 한 기업의 소유권을 이렇게 쪼개서 갖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랑 1억 원씩 모아서 2억짜리 가게를 차렸는데 운영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각각의 지분대로 500만 원씩 돈을 가져갈 수 있죠. 네. 이런 걸 수익을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건데 만약에 아까처럼 1,000만 원을 벌고도 우리 가게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가게 확장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돈을 인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다 배당하는 건 아니고 얼만큼 나눠 가질지를 회사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요즘 투자하다 보니까 매매 차익 이것뿐만 아니라 배당으로도 수익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관심이 많죠. 뭐 하루에 뭐 10%, 20%씩 주식이 오를 때는 뭐 배당 그게 뭐 돈이 되나 이럴 텐데 요즘은 워낙 주가가 안 좋으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워낙 금리가 높아서 차 사는 거 미루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아니면 조금 작은 차를 산다든지. 그래서 자동차 회사 주식이 좋으려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주식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들이 요즘 앞다퉈 사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런가? 자동차 경기 안 좋지 않나? 봤더니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당을 작년보다 50%나 높이기로 했다. 이런 주주 환원을 확 늘리기로 한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배당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증권사도 당연히 안 좋겠거니 할 수 있는데 네. 일부 증권사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주들이 떠날 위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인 배당을 하는 겁니다. 벌어둔 돈도 많고 아직은 안정적으로 버니까 심지어 9%, 10% 배당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9%요?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괜찮은 수익이다 예.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 뉴스에 따라서 주가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뉴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에 주식 부자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배당주 같은 걸 사서 예. 난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거 이런 회사로 골라서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오늘 배당 이슈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배당이 좋은 거다.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이거 너무 달콤하잖아요. 와, 돈을 그냥 줘? 10%나 줘? 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배당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이 배당은 내 회사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내 소유인 회사에서 돈을 그냥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것과 이치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회사는 내 건데
이 돈을 내 통장으로 가져오느냐, 그 회사에 넣어놓느냐 차이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인출했을 때 내 통장에서 뽑았을 때 돈이 생겼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은 배당을 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보통 연소득 배당 금융수익이 2천만 원 이하면 15.4% 내야 되고 예. 또 그런 뭐 또 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일종의 뭐 조삼모사네요. 맞습니다. 이게 배당이 그냥 많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조삼모사랑 똑같은 격인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15.4% 아니면 정말 돈 많은 뭐 대주주 이런 사람들 수익이 워낙 많잖아요. 그럴 경우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에서 45%를 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안 빼면 그 주식 안에 그 가치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가 차익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서 그 차익을 받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게 더 유리했네요. 그게 더 유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워낙 잘 아는 투자의 귀재라고 할 수 있죠. 워런 버핏도 이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아, 이 회사는 배당을 안 합니까? 배당을 안 하고 대신 다 뭘로 하냐면 자사주, 그러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 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미국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가 적고, 예.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세금을 떼어가기 때문에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배당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주당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거군요. 맞습니다. 절대 나눠주지 않거든요. 예. 그럼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렇게 배당보다는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이익이라면 그럼 굳이 왜 배당을 하죠? 그런데 배당을 왜 해야 되느냐 또 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나? 예. 할 수 있는데요. 배당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지 튼튼한 기업인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는 거는 뭐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죠.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만 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사지가 전문 뭐죠? 용어로.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회사의 진짜 기량보다 더 숫자가 좋게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매출을요? 예,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분식회계, 네. 조작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CEO가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낼 때 첫 성적표잖아요. 네. 그럼 조금 좋게 나온 게 좋겠죠. 네. 특히 예를 들면 어떤 후계자나 이런 사람일 경우에 좀 경영 성과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엔 얘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매출이 좀 높으면 좋겠다 네.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수익을 남기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매출 숫자는 마구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전년 대비 매출 2배 증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상 실속이 없지만 숫자는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영업이익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한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했는데 예. 얼마 있다가 그 기업이 망한다거나 예. 뭐 워크아웃이 들어간다 이런 황당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냐면 뭐 선박, 건설 같이 수주를 해놓고 나중에 돈을 받는 기업들은 당장 수주를 하면 영업이익이 찍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면 이 회사 돈 엄청 잘 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은 나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데 기업의 실속이 없어서 좋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망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배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배당은 당장 주주들의 통장에다가 돈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숫자는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지만 이 현찰은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 현찰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꾸준하고 그리고 실속 있는 수익을 거두는지는 안정적인 배당을 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강력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업이 좀 투명성이 낮거나 후진적인 시장일수록 이 배당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회계장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 용어로 마사지가 가능한데 배당이라는 건 진짜 돈을 준 흔적이 확실히 남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배당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요. 기업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아까 친구랑 가게를 차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아까 이제 둘이서 돈 모아서 2억 원의 가게를 차렸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억 원짜리 매장에서 사람이 가득 차고 점포가 매일 가득가득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을 꽉꽉 채워서 더 이상 회전율이 높여도 나올 수 없는 매출이 나왔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수익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런데 더 이상 투자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새로 테이블을 늘릴 수도 없고 뭐 메뉴를 더 팔 수도 없고 한계가 왔는데 그럼 수익들이 가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가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해져 있는데 이 가게가 쌓고 있는 돈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짜리 가게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날 때는 이 가게의 수익률이 10%였는데 네. 수익을 계속 통장에 쌓아놓다 보니까 4억 원짜리 가게가 된 건데 예. 수익이 똑같이 2천만 원이 나온다 예. 하면 수익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가게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맞아요. 장사가 잘 될 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게가 잘못한 건 없지만 수익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게가 갖고 있는 돈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가게로 비유를 드렸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이 기업은 더 이상 뭐 성장할 구석이 없어 하는 지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돈은 잘 벌어서 그걸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냥 돈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더 이상 기업 통장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쌓아둔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가게로 돌아왔을 때 4억 원짜리 가게를 다시 2억 원을 두 주주가 나눠 가져가면 그걸로 이제 뭐 집도 사고 자기들 쓸 때 쓰면 다시 수익률이 10%로 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기업의 군사를 빼는 게 바로 이 배당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배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현금을 그 투자자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회사가 우량하다라는 증거이자 또 각종 지표상에서도 지표의 개선을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배당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인색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당을 주나 보면 한국 상장 기업이 평균적으로 한 수익의 25% 정도를 배당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한 40~50%를 배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의 절반가량은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투자할 데가 많아가지고 아까 그 가게로 치면 확장할 여지가 많아서 안 주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은 게 지금 자본 대비 수익률,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 대비 수익률이 한 10% 전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거의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그 가게로 치면 돈만 쌓아놓고 쌓아놓는.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살이 가득 낀 상태가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 아까운 돈들이잖아요. 예. 이 돈들이 그냥 놀고 있다.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놀리고 배당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러면 이 아까운 돈 나라의 국부 왜 안 쓰냐 하면은 대주주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이걸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대주주들 엄청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예. 대체로 소득세 최고 상한에 가깝게 거의 한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 안 내고 기업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 돈이 놀던 어쨌든 간에 그냥 사실상 내 돈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내 기업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 통장에 있는 돈도 내 돈이지. 그리고 그걸 뭘 하냐면 그냥 사고 싶은 회사들을 막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M&A를 해서 그 회사도 마치 내 회사인 것처럼 내 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배당을 해서 효율을 높이느니 군살이 끼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할 수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대주주가 이런 경우에는 좀 견제를 하거든요. 왜 대주주 왜 이렇게 돈을 예. 비효율적으로 씁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겠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대주주가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냅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배당과 관련한 세제 이런 것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문제를 잘만 개선해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건정성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 대주주의 문제라고 했지만 예. 대주주가 꼭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세제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배당을 안 한 걸 권하는 세제 상태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대주주여도 착한 사람이 대주주여도 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 세금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떤 그래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냐 하면 요즘에 ESG 경영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 근데 다들 ESG 하면 이제 환경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E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숨어 있는 게 G가 있습니다. 네. 지배 구조인데요. 이 지배 구조 안에 이런 배당, 대주주 문제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ESG 선진화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주주가 외국인 주주가 많고 소액 주주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자발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주총장 네. 가서 왜 배당 안 하냐 이제 항의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늘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다른 움직임 중에 하나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있어요. 예. 요즘 유행이죠. 요즘 뉴스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 펀드가 무슨 행동을 하나 예.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주주한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합니까? 배당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못하는 일들을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주장을 하고 또 일반 소액주주들도 요즘은 이런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 맞는 소리 같아. 그럼 난 저쪽에 찬성표 던질래.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점차 기업에 쌓아놓은 비효율적인 현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혹은 배당을 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도 배당이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요즘 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이런 예. 꿈을 꾸잖아요. 예. 은퇴하고도. 근데 우리나라 노후 문제와도 배당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는 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에 재산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돈이 나오진 않잖아요. 대부분 집이니까. 근데 노후에 이런 현금 흐름이 없어서 문제인데 점차 이런 배당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이런 노후 대비를 할 때 꼭 부동산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선진국처럼 젊었을 때 일하고 그 돈을 배당주를 사서 노후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그렇게 되면 좀 우리나라 노후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배당이 투자 수익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전성 그리고 노후 문제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배당이 생각보다 단순히 수익 문제가 아니었군요.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한 마크 론손의 업타운 펑크입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